핫한 정치권 이슈들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오늘의 시간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좀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관련된 이 논란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SNS에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에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습니다. 민생 지원 소비 쿠폰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있는 지역의 예.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네. 좀 잘하세요. 좀 예, 아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한국에서 주민으로서. 차 교수님은요? 아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진짜 뭐지?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무디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면 이분은 국가에서 연말에 주는 세액공제 이런 것도 다 거부하시고 그런 거 왜 나한테 주냐고 잘 사는 나한테 그렇게 거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부담 없이 다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죠. 왜 25만 원은 안 되고 그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을 순환시키자는 거거든요. 예. 국가 재정을 통해서 순환시켜서 그 순환의 과정에서 뭔가 플러스 성수 효과를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 정책을 제대로 경제학의 ABC만 아시는 분을 이해하면 받아서 즐겁게 빨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좀 단순한 맥락을 왜 좋은 학교까지 나오시고 재산도 많이 모으셔서 아주 유능하신 분이 왜 이해하지 못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항상 플러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렇죠. 플러스가 클 때 그 네.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 얼마 안 되는 혹은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강조해가지고 플러스의 효과를 갖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약을 복용하는 것 같은 거죠. 부작용이 그렇죠. 있긴 약간 하겠지만 부작용이 작용이 있고. 있기 네.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굉장히 거잖아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게 네. 예. 그런데 더 논란이 된 게 이 박수영 의원이 소비 쿠폰 필요 없다고 말하기 하루 전날 자신의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계좌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옛날 근데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가렴주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고 정작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게 하고 그죠? 물론 자발적인 후원이지만 그 후원은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물론 그런 걸 의식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은 의식을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거 우리 너무 치졸한 것 같고 네, 네. 그렇진 않을 건데 생각이 좀 없으신 분이지 않냐. 타이밍도 잘 못 잡으시고 예. 그래서 이런 정치 감각 가지셨으면 빨리 정치 접으시라 그렇게 저는 좀 충고를 드리고 근데 싶어요. 조금 질문 하나에 좀 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치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웅변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저러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치요. 뭐지 하는 생각이죠.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보면은 충북도에서도 이우균 청주시 의원, 정용학 충주시 의원,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이 이 행정은 선심성이다, 나 반대한다, 소비 쿠폰 모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제 옛날 이야기가 좀 반성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1차 코로나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와이프랑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받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 논리대로 이게 그냥 불용 예산으로 처리돼 버리면 사실 순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그때 빨리 써서 빨리 돌려줬어야 돼. 빨리 써버리고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청주시 의원들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선심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 보니까 네. 긴급 수혜를 하는 방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게 야당으로 출발하는 이제 야당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조금 저는 봐주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서민이라든지 대학교 앞이라든지 하는 곳이 임대가 참 빈자리가 많죠.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지 지금은 다 문 닫고 없거든요. 임대가 붙여져 네네 있고. 그런 걸 예.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죠. 예. 네. 자, 이어서 안철수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자신이 제안한 최소한의 인적 쇄신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혁신에 대한 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철수라는 이름이 예. 다시 한번 빛난 순간이었다. 또 철수하셨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철수는 강단 있는 철수였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 안철수의 자존심을 살린 철수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그냥 임명해 버린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철수해서 또 그 철수의 명성을 살린 거지만 이번 철수는 그래도 아주 자신 있게 해서 그 모양새는 참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철수하고 사퇴한 거는 한편에서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죠. 원래부터 그렇게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자락을 깐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긴 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뭘 갖춰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정말 혁신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본인이 혁신위원을 뽑아가지고서 제대로 밀고 나갈 그런 여건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신임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혁신위원회가 동력을 너무 잃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 출범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고 저는 뭐 계십니까? 끝났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혁신이 할 때부터 이렇게 혁신이 왜냐하면 혁신이 하기 전에 그걸 잘 꾸려야죠. 비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꾸려서 그 속에서 굳이 혁신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거 워낙 그런 비대위를 제대로 최고위원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리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모양새로 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혁신이 모아봤자 저는 전혀 국민적인 임팩트가 없다. 감동을 못 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 양향자 의원이 일단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출마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당대표를 이제 새로 뽑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선 의원이 되면은 자기의 이제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김문수 전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뭐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나가가지고 뭐 경쟁을 한번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올리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실제로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뭐 지금 이 상황의 국민의힘이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앞으로 대선 후보의 반열급에 오르실 분들은 자리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는 이 자리가 저는 맞닥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 출마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봤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만 거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거의 김문수 후보가 아직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안 나왔지만은 거의 뭐 100%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나오면 저는 김문수로 아마 단일화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여전히 소위 말하는 친윤계 혹은 찐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저는 요원한 것 같고 어쨌든 이번 당대표의 선거에서도 가장 힘을 발휘할 거는 친윤계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볼 때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김문수 후보는 친윤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친윤계에서 아마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 이 정도 생각이 될 겁니다만 그분들은 나와봤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만들었지. 이 부분은 얘기 나눠볼까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건가요? 이름을 국민이라고 붙이면 뭐 그렇게 근사해 보이는가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제대로 검증을 하면 몰라도 괜히 또 옥상옥처럼 보이는 별로 그렇게 저게 없는 물론 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민검증센터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게 정치를 해 나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핵심이 되는 걸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네네. 선전이 되고 광고가 되는 걸 이렇게 지향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죠. 저는 그냥 뭐 한마디로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거다. 실질적인 내용은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실이라든지 다른 정무적인 그런 데서 엄청나게 민정 기능을 통해서 그런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래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검증이라는 게 그닥 제가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 텐데 그래도 국민과 함께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건 그냥 귀여운 제스처 정도로 봐주는 게 맞다. 두 분이 근데 보실 때 국민의힘이 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안 저는 굉장히 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동안. 예, 한동안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가고 그 자리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적인 투쟁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리더가 없죠.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이미 없고 과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저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으로 뭉쳤던 혹은 찐윤으로 되는 사람들이 이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당에서 힘을 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본인들이 당권을 장악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받아들이면 돼요. 김용태 의원은 아무 힘이 없고 허수아비였지만 김용태 의원이 말했던 5대 개혁안 그거 그냥 그런 거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예. 그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플랫폼에서는 나머지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퇴장하면서 네. 말했던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 친윤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가 없죠. 45명 빼고 나면 몇 명 남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이 낭보를 헤쳐나가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의 정신적 상태에서는 네. 굉장히 어렵다. 제가 볼 때 윤과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정당이 아니면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걸 끌고 나갈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끌고 나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리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당권 경쟁이 한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간골이 있죠. 예.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분이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뭐 잘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뭐 강골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분도 되게 엄청나게 강한 성격인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에 비해서 약해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박찬대 의원은 그런 모습 정청래한테 내가 밀리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네.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싸움이 지나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네네. 그 정도의 경쟁 정도에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불화의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친명계 내에서의 내부 어떤 분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경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쟁에서 어떤 분열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어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이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일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경쟁이 불러일으키는 에스컬레이션 효과고 이런 것들이 또 그럼 내란 특검 받고 정청래는 더 나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거기에 또 박찬대를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면 됐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죠.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그게 컨트롤 돼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특별법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편에서 어떻게 저 의회 장악하고 뭡니까 그 행정부 장악했다고 다 하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법을 만드는 거이긴 하지만 법이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법을 만들어서 하기 이전에 정치로서 풀어나가는 게
고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방금 차 교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뭐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다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국민에게 좋지 않게 비칠 수가 있죠. 예. 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국무위원을 자신이 임의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요. 뭐 너무 당연한 예. 얘기고요. 이번에 또 시간이 가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또 많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양반이시긴 한데 네. 또 거기에다가 대통령이면은 그 정도 감각이 없는 그래서 뭐 국내 그러니까 내치도 물론이지만 이거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저는 법적으로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상의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기관입니다. 21명의 대통령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는 순간부터 국무회의는 그 헌법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헌법적인 위헌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이렇게 5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변호사는 무조건 자기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물론 이제 그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냐 하는 건 따져야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안타깝죠. 저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아마 깨알같이 담겨 있을 거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5개 상황에 대한 이유들이.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한 90% 넘게 저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아마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그런 것 혹은 심우정 경찰청장이 했던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버금가는 그런 결정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MC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회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반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아까 지적을 했지만 국무위원은 당연히 참석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꼼수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치열은 하겠지만 저는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조특검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정리 깨알같이 잘 해가지고 충분히 영장 판사 전담 판사한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90% 이상은 나오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게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냐 마냐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게 중대가 얼마나 범죄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근데 도주의 가능성이 있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냐거든요. 도주의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무엇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지나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구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분 나는 못 봤어요. 나는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거짓입니다. 위정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CCTV에 다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종이를 들고 있는 종이를 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사실관계가 뭐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빼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상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BIP 경로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이제 그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네. 학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학계에 있던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정치에 들어가서 기여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은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좋지 않은 부분에 공헌을 하는 공헌이 아니라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같은 이제 학계에 있던 예. 같은 정착을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드디어 사필 기승이다. 드디어 나는 이 지금 내란 특검과 이 특검 전국에서 김태효가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정서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이름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아마 저는 이분이 내란 특검에도 나타나고 김건희 특검에도 나타나고 다양한 최상병 특검에도 나타나고 아마 세계 특검에 골고루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대단히 폭이 넓고 뭐 우리 조 교수님은 그분이 뭐 끌려가서 그렇게 이용당했을 가능성까지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럴 뿐 아니라고 봐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자기가 이 뭐 디자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김태효 시간이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오라고 간청을 할 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진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태효 이분은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판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들어볼까요? 와, 김건희 특검은 정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특검보다 오히려 더 뭐가 많지 않을까요? 예. 네. 사실은 그 이미 대통령 되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나 행위들을 보면서 물론 뭐 본인은 별로 뭐 한 게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왜 저렇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많았거든요. 네네. 많았는데 그것도 안에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그 사전에 대통령 되기 위한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권력에서 이런 일이 없어 권력 근처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뭐 근데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권 개입 구조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초입에 들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입에 들어섰다. 예.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뭐 굳이 압수수색을 안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첫 저는 출발점에 와 있다. 앞으로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분류하게 될 거고 그 속에서 저는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만큼 국정에 깊게 갔냐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권에 얼마만큼 개입했는가가 저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란 특검과도 연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혹은 최상병 특검 이 세 특검은 세 개의 다른 특검이지만 거의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특검.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몸통에서 나온 특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대단히 좀 저는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를 하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해 나가는 것들을 감추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쓰는데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뭐 돈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이 있고 그랬긴 하겠지만 일반인이었던 그런 분이 아마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국과 이 한국의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3주 정도 연장하겠다. 8월 1일부터 1일까지.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조 교수님께서 뭔가 좀 잘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일본에게 똑같이 25%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남아 있는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외교 라인을 최대한 하고 또 정상회담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여 밑에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결국은 양보를 얻어내는데 여기에는 또 일본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야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 가장 가깝게 아껴야 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많은 도움을 미국으로 받았지만 미국한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지난 윤 정부에서 삼성과 SK 가가지고 거기다 얼마나 많은 그렇죠. 돈들을 다 퍼부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카운트 안 된 겁니다. 이시바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당한 겁니다. 저는 그런 감정들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트럼프가 이 짓을 계속하게 되면 저는 한국민과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남은 3주 동안 아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의 성정상 그리고 지금 정치적 스타일상 굉장히 질질 끌면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와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 미국이 동맹을 아끼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 한 번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지금 그런 걸 보여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로부터 유예받고 있어요. 멕시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딱 짧게 지적을 하면은 한국 땅에 미군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굉장한 특혜입니다. 네. 우리가 역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상황 3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주 동안 또 한국이 또 어떤 모습으로 좀 협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